자, 오늘 페이지 6쪽이죠. 자, 첫 번째 1강 화학의 언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화학의 언어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 2학년 때 여러분들이 화학 원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면서 느꼈을 텐데, 앞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죠? 어찌 보면은 화학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지? 여러 가지 입자들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뤄지는 부분이 화학의 언어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화학의 언어에서는 입자의 표현 방법 또는 입자를 세는 단위, 그리고 입자의 상대적 질량,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내용이 바로 이 1단원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인류 문명과 화학부터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불의 발견과 이용입니다. 불의 발견과 이용인데, 요거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불의 발견과 이용? 얼핏 봐도 내용이 나올 게 없죠. 자, 내용을 보시면 불의 발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의 이용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왜 나왔는지 포인트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불의 발견과 이용. 불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그냥 뭐 화산 폭발이랄지 아니면 번개가 쳐가지고 나무가 불탄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지점, 발화 지점에서 아마 불을 얻었었을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인류들이 직접 불을 피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단순히 불을 피우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불의 온도를 점차 높이는 과정까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바로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 영향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건강 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날 것을 먹다가 익혀 먹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서 좀 더 맛도 좋아지고요. 그죠?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활 방식의 변화인데, 이 생활 방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토기 제작입니다. 그 전까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어떤 용기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흙을 빚어서 불로 구워봤더니 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토기가 되더라. 그걸 알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생활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 금속의 이용이겠죠. 금속의 이용.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성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그냥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얻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재련 과정이 필요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금속에 이용해서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쉽게 말해서 용광로 내에서 뭐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얻어내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광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수한 금속을 얻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재련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불을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됐었을 것이고요. 그런 불의 자유자재의 이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청동기 시대가 열리고 철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불의 이용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읽어보면 되죠. 그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재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철의 발견과 이용에서 철의 발견이 나와 있어요. 광석으로부터 철을 발견한 인류는 불을 이용하여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을 터득하였고 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며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련 과정은요, 우리가 저 뒤에 화원 저 뒤에서 산화환원 파트에서 사실 철의 재련이 다시 한번 좀 다뤄지거든요. 근데 미리 철의 재련부터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고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앞서 우리가 불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련 과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물로부터,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리가 포함되어 있는 광석에서 구리를 얻는다. 또는 철이 포함되어 있는 철광석에서 철을 얻어낸다. 또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포함된 보크사이트 같은 데서 알루미늄을 얻어낸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참고로 재련 말고 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련 말고 정제. 아무리 재련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광물로부터 금속을 얻어내다 보면은 그 금속에 불순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금속에서 정말 순수한 금속을 얻어내는 과정, 그런 과정은 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화원에 재련과 정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따로따로 구별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배웠는데 정제 과정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재련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재련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에서 나오는 철광석의 재련, 요것만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금속의 사용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금속의 사용 순서. 대표적인 금속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금속은 금이죠. 금. 그죠? 그 다음이 구리였고요. 그 다음이 철이고요. 그 다음이 알루미늄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속의 사용 순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금속의 사용 순서는 과연 뭐와 영향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뭐와 관계가 있느냐. 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귀금속으로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희귀한 금속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금을 제일 먼저 사용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금이 그렇게 흔했을까요?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치? 금이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을 먼저 사용했느냐? 도리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에는요, 가장 많은 금속이 알루미늄이에요. 그 다음이 철이고요. 근데 도리어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구리 다음에 한참 뒤에나 사용됐고요. 알루미늄, 지각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된 지 한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식의 사용 순서가 나타났느냐? 이것은 우리가 저 뒤에서 나오는 바로 금속 반응성과도 관련이 있죠. 그죠? 금속의 반응성.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속은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금속으로도 존재할 수 있지만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서 이야기했던 요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산화물에서 순수한 원소를 얻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주변의 다른 물질과 잘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대표적인 금속들의 반응성을 비교해보면은 금, AU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이 구리, 그 다음이 철, 그 다음이 알루미늄 순이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속의 사용 순서가 이 매장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반응성과 관련이 있어서 순수한 금속으로 얻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사용했다라는 것.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산화구리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산화구리 같은 것들을 재련을 했을 때 철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재련이 가능했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고, 그 이유가 철이었고, 알루미늄은 많지만 재련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한참 뒤에나 사용됐다라는 것. 그 정도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단원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재련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기분해 같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개발되고 난 다음에나 알루미늄을 사용했다라는 것들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이제 철의 재련 과정이죠. 자, 철의 재련은 어디에서 하죠? 철의 재련은 용광로에서 하겠죠. 그죠? 자, 용광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용광로가 있어요. 근데 이 용광로에 뜨거운 열풍을 가할 거예요. 뜨거운 열풍을 가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주겠죠. 그랬을 때 넣어주는 재료가 당연히 철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인 철광석을 넣어줄 겁니다. 철광석은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적철석과 자철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광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적철석, 자철석 둘 다 철이 산소와 결합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철석은 보통 Fe2O3라고 적는 물질이고요. 자철석은 Fe3O4라고 적는 물질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 두 가지를 재료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넣어주는 게 뭐가 있죠? 바로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 그죠? 그리고 석회석.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으면은 CaCO3, 탄산칼슘이라고 읽는 물질이죠. 그치? 이런 것들을 재료로 쭉 넣어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뜨거운 열풍을 가해서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철을 얻어내게 될 텐데, 그 화학 반응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그 과정, 화학 반응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요, 바로 넣어준 재료 중에 코크스,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죠. 그지? 자, 보통 일반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 완전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용광로 내에서는 코크스가 연소가 일어나서 산소와 반응을 할 때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이 기체 자체가 유독성 기체입니다. 근데 유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했을 때 보통 질식사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똑같은 공간 내에서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호흡을 할 수 있어도 이 사람들은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산화탄소가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을 통해서 산소를 가져가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몸 안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공간 내에서도 질식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유독성 기체라고 하죠. 근데 그 성질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예를 들어 철광석 중에 적철석을 사용한다면은 Fe2O3 같은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저 Fe2O3와 같은 이런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필요한 산소 원자 수만큼 일산화탄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철은 떨어져서 액체로 바뀔 거고 용융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겠죠. 이럼으로써 우리는 용광로 내에서 용융된 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때 넣어주는 석회석이 하는 역할, 바로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사실 불순물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불순물, 바로 이산화규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석회석 같은 물질, CaCO3 같은 물질들은요, 보통 열을 가하면은요 분해가 일어납니다. 이 삼각형이 열분해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열분해를 하게 되면은 CaO 산화칼슘과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로 나눠져요. 알겠어? 근데 이 과정에서 네 번째 바로 저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SiO2라고 그랬죠. 이산화규소. 이런 물질이 CaO 산화칼슘과 반응을 해서 CaSiO3 우리가 보통 슬래그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이 슬래그도 용융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용융된 철과 용융된 슬래그는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서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용광로 내에서 나눠지면서 각각 용융된 철 따로 슬래그 따로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화학 반응인데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학의 언어에서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첫 단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단원들이 개념화돼서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뒤에 가서 산화환원 파트에서 할 거,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에서 할 거, 미리 이런 내용들과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적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산화환원 반응과 아닌 반응을 각각 구별하는 내용들, 또는 예를 들어 산화환원 반응이라면은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어떤 물질이 환원되는 것까지도 이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화학 반응식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내용까지 해서 우리가 철의 발견과 이용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세 번째, 철의 이용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자체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계속 이어서 암모니아의 합성과 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 생명체와 질소인데, 바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 바로 세포를 만들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거나 또는 광합성을 할 때 거기에 도움을 주는 물질인 효소, 그런 물질들의 주 성분 자체가 바로 질소이기 때문에 생명체와 질소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조성을 살펴보면은 전체 대기의 78%가 질소 기체입니다. 질소 분자인데 이 질소 분자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지? 질소 기체 자체는 너무나 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분자들, 다른 기체들과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안정하기 때문에 역시 생명체도 직접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이 질소 기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과정, 바로 질소 고정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 질소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질소 고정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질소 순환입니다. 질소 고정 과정은 질소 기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이온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죠. 대표적인 예가 NH4+, 암모늄 이온 또는 NO3-, 질산 이온 같은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재에는요, 지금 질소 고정을 단순하게 이 그림으로, 이 말로만 이제 좀 표현을 해놨거든요. 질소 순환 보시면 공기 중의 질소가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질소 순환 과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질소순환은 일단 대기 중에 질소기체가 있어요. 대기 중에 질소기체가 있는데 이 질소기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이온 상태로 바뀌면서 토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토양으로 돌아간 과정에서 식물체나 동물체들이 각각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맞지? 자, 일단 질소 고정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번개 같은 것들에 의해서, 번개 같은 고에너지 원에 의해서 얘네들의 질소 고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질소 고정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질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해서 살고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죠. 맞지? 자, 그런 뿌리옥 박테리아,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질소 고정 세균. 그런데 이 질소기체가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뭐로 바뀔 수 있어요? NH4 플러스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알겠어? NH4 플러스. 이걸로 바뀔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세균, 질화세균에 의해서 다시 NO3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질산이온 자체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는 질소 고정 세균, 그리고 암모늄 이온을 질산이온으로 바꾸는 세균은 질화세균이다 라는 것 정도까지 어느 정도 좀 구별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번개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이나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이온 같은 것들이 각각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이온의 형태로 흡수가 될 것이고, 식물이 그것을 이용해 예를 들어 세포나 아니면 효소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초식동물 잡아먹고 육식동물 잡아먹으면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나서 생명체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이랬을 때 다시 또 토양 속에 이온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각각 이온들이 토양 속에 존재할 때 다시 대기 중으로 돌아가는 과정도 있죠. 그지? 그 과정을 탈질화세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담당을 하면서 다시 질소기체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간단하진 않아요. 그죠? 간단한 과정은 아닌데 어찌됐건 이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 근데 아무리 열심히 번개가 치고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열심히 이온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토양 속의 이온들은 결과적으로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더 많은 이 식물의 생산이 일어났을 때는 그 양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질소 비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었겠죠. 자, 근데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바로 이 질소 비료의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암모니아의 합성 방법, 바로 하버 보슈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거기 가운데 사이언스 디저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하버와 보슈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을 대량으로 합성하는 그런 실험에 성공을 해버리죠. 실험 과정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서 뭘 얻어낸 것?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것. 그죠? 암모니아, NH3. 근데 이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에 굉장히 잘 녹는 기체죠.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물과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지면서 이때 암모늄 이온을 생성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것을 이용한 질소 비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하버 보슈법이 암모니아 대량 합성에 성공했던 이유는요, 이 반응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었는데, 다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찾는데 많은 학자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근데 이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버와 보슈가 찾았던 게요, 바로 고온, 고압 조건의 촉매까지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촉매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화투를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만약 그렇다면은요, 이게 나중에 이 반응, 이런 합업 모주법을 화투에서도 다시 한번 좀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질소와 수소 같은 이런 물질들을 반응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암모니아 같은 걸 생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반응물이 100% 이제 생성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좋은데 꼭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조건들을 찾아서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막 계속해서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 정해져 있는 반응물을 집어넣어 놓고 그에 따라 이제 암모니아 같은 생성물들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사실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저온에 압력은 높이고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최대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학자들이 그렇게 계속 해봤더니만 만들어지긴 많이 만들어져. 최대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보는 화학 반응의 속도는요, 주변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정해져 있는 양이 최대로 만들어지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많이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량으로 합성하는 그걸 실패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생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버워보슈는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차라리 온도를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빨리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암모니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촉매를 찾았던 거예요. 촉매를. 그래가지고 대량 합성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 알겠지?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으니까 당연히 노벨상을 줘야겠죠. 그죠? 하버워슈법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화석 연료의 이용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화석 연료는요, 세 가지죠. 석탄,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보는 화석 연료들은 모두 다 주재료가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죠? 특히나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으로 되어 있죠. 그지? 자, 두 번째 보시면 화석 연료의 예와 그 이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참 석탄 많이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석탄의 비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증기기관차 없잖아요, 요즘. 그죠? 증기기관차 없고 선박의 연료에도 요즘은 석탄을 안 사용하죠. 대신에 화력발전소나 공장에서의 연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탄 같은 경우에 화학 제품의 원료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석유랑 천연가스죠. 석유랑 천연가스.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의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같은 이런 고분자, 합성 화합물의 재료가 되는 것도 석유입니다. 그리고 화학 제품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석탄도 비율 생각보다 많아요. 아시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석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천연가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난방이나 조리용 연료, 그 다음에 대형 차량의 연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류 문명의 크게 발전도 있었고, 그지? 그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런데 화석 연료의 문제점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화석 연료 같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산소와 연소 반응을 통해서 완전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 겁니다. 수증기를 만들겠죠. 앞에 붙어있는 개수 맞춰보면은 하나, 1, 2개, 그런 다음에 2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이랬을 때 생성되는 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들은 둘 다 온실기체들입니다.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하는 온실효과를 일으켜주는 기체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참고로 뭐 여기 지구과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온실효과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온실효과 하면은 나쁜 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온실효과는 좋은 겁니다. 온실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맨몸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쪽팔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춥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가 맨몸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지구도 옷과 같은 그런 온실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실 효과를 일으켜주는 주된 기체가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 같은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산화탄소가 주된 온실 기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 효과가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지구온난화죠.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 그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기상이변 같은 것들이란다, 뭐 엘니뇨랄지 라니냐랄지 그런 기상이변 같은 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모두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질 겁니다. 맞죠?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화석연료는 매장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 고갈될 거라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해버린다면은 석유는 기껏해야 50년 정도밖에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상관없어. 뭐 50년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나는 상관없어요. 나 펌펌 써도 돼. 너네들도? 너네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네. 그지? 근데 난 펌펌 써도 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먼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연료를 아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에너지원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석유가 50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석탄이 지금 현재 매장량으로는 2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뭐 석탄 많이 안 쓴다며. 그지?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술로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석탄을 석유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석유의 그 양 자체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천연가스도 이제 매장량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나왔죠. 그 물질이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드입니다. 하이드레이드. 가스 하이드레이드.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서 들어봤니? 1학년 때? 1학년 때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나와? 아, 기술 과정에서 나오나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다뤄지는 게 지구과학 1이에요. 지구과학 1.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천연가스가 주성분이 메테인이죠. 메테인이 저온 고압 조건에서 물과 결합해서 고체 형태로 유지가 되는 게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죠. 그런데 보통 별명을 불타는 얼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고체인데 불이 잘 붙어요. 그지? 근데 이게 주성분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메테인이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우리나라 독도 인근, 울릉도 근방에 굉장히 많은 매장량이 있죠. 그지?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 그대로 써도 뭐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라며. 어마어마한 양이지. 그것 때문에 일본이 자꾸 독도 가지고 뭐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독도가 일본이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게 뭐 그거 가지면은 뭐 이지지가 늘어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 늘어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도 동해는 워낙 그 폭이 좁기 때문에 일본의 이지지랑 우리나라의 이지지가 겹쳐요. 어차피. 그러니까 독도가 누구 소유냐에 따라 이지지가 확장되고 축소되고 그딴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다 일본 땅이다 뭐 그런 문제 별로 문제 없어. 사실 뭐가 의미가 있어 그게. 결과적으로 일본이 살짝 그 독도 문제를 자꾸 그 국제사회에 자꾸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독도 인근, 울릉도 분지잖아요. 거기에 많은 양의 광물들이 매장되어 있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거 분쟁 일으켜가지고 왜 국제사법재판소 있죠? 아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은요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걸 분쟁을 해소해 주는 거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독도 한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이고 이거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사적으로 한국 땅이네요. 그냥 한국 가지세요. 봤더니 일본 땅이네. 일본 가지세요. 이렇게 해줄 것 같아? 안 할걸? 두 나라의 관계를 대체적으로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끔 중립적인 입장을 서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일단 영토 자체는 한국이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지역의 개발권을 둘이 알아서 적당히 나눠 가지세요. 뭐 이렇게 분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하여튼간 독도는 우리 짱이죠. 그죠? 자, 그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가스하이드레이트 같은 대체 에너지 자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화석 연료의 문제점까지 이제 좀 살펴봤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 광합성과 탄소의 순환에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쯤 읽어만 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선생님과 함께 지금 EBS 교재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EBS 교재에 보시면 중간중간 이런 사이언스 디저트나 또는 심화적인 내용을 박스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학생들이 앞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읽고 가다가 뒤에 단원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런 내용들을 안 읽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되는 수능이 EBS 연계로 70% 정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용으로 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언스 디저트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자료가 문제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림이 제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중요하지 않으면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중요하면 이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한 번 정도씩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학의 언어의 물질의 분류,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9쪽, 10쪽 계속해서 어떤 입자들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와 있죠. 맞죠? 그 입자들에 대한 정의, 그거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때는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을 하죠. 이때 순물질은 순수한 물질, 한 가지의 물질의 특성만 나타나는 순수한 물질, 그리고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 순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 맞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물질은 다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로 구별을 하고요. 혼합물은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각각 구별을 할 겁니다. 맞죠? 자, 어찌됐건 뭐 혼합물이야 섞여 있는 거니까,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 그 순물질의 성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때 뭐 균일 혼합물은 잘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입자들이 안 보이죠, 잘. 그죠? 근데 불균일 혼합물은 대충 섞여 있는 거,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합물의 종류들 보여주고 그 중에 균일 혼합물이 뭐고 불균일 혼합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지?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야 되고, 뭐 틀릴 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흙탕물은 균일이에요, 불균일이에요? 균일? 흙탕물 불균일이죠. 흙탕물 소금물은? 설탕물은? 우유는? 우유 불균일이죠. 그죠? 그리고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거 불균일이죠.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자가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가지고 구별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혼합물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 때 층이 나눠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불균일 혼합물이죠. 포도 주스나 오렌지 주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층 나눠지죠.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가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뭐 하얗잖아요. 그게 아니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요, 아래층은 좀 더 하얘진 게 진해지고요, 위에는 투명한 액체가 뜹니다. 결과적으로 우유 내에도 여러 가지 뭐 단백질이랄지 지방이랄지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층을 나눠지기 때문에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어찌됐건 혼합물에 대해서는 뭐 문제에서 크게 많이 다뤄지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순물질에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은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죠? 한 가지의 성질들, 물질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호돈소 물질은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인 거. 이때 원소, 그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붙든 상관없죠. 그지? 대신에 종류만 한 가지면은 그것은 무조건 호돈소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형태는요, 수소, 뭐 산소 기체 또는 오존 기체 두 개, 세 개 붙어도 다 호돈소 물질이죠. 그리고 보통 금속들, 순수한 금속들, 예를 들어서 뭐 철이랄지 또는 뭐 구리랄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호돈소 물질들이죠. 몇 개가 붙었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이 원소의 종류가 한 가지면은 무조건 순물질 중에 호돈소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화합물은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이에요. 두 가지 이상이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산화탄소, 뭐 물 같은 거, 그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화합물이죠. 아니면은 뭐 NaCl, 뭐 이런 것들 다
화합물일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주로 어떠한 화학 반응식을 보여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밑줄 그은 다음에 다음 중에 다음에 물질들 중에서 순물질, 그리고 뭐 혼합물을 구별해라. 그리고 만약 순물질이 있다면은 호돈소 물질은 몇 개고 화합물은 몇 개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은 예를 들어 화합물에 있는 원소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낼 겁니다. 하지만 얼핏 들어봐도 기본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지?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에요. CH4 메테인이 두 개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 식 딱 보여주고 다음 중에서 호돈소 물질의 개수는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죠. 몇 개? 한 개. 요거 혼자 호돈소 물질이죠. 화합물은 세 개. 그죠? 메테인, 이산화탄소, 수증기. 그래 놓고 이제 다음에 화합물 중에 원소의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몇 개? 세 개. 그대로죠. 다 두 종류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질들을 구별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자의 표현을 좀 보도록 할까요? 그죠? 우리가 보통 입자를 표현할 때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 원자라고 하는 개념,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쓰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입자의 개념인데, 원소가 뭐지, 예은아?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성분. 그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원소라고 하는 표현이 언제 나왔니? 원소라고 하는 표현. 누가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원소. 뭐라. 어? 그렇죠, 과학자겠죠.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 물질관 배운 적 있죠? 물질관. 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탈레스가 물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1원소설을 주장하고요. 엠페도클레스가 4원소설을 주장하고, 희대의 사기꾼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소 변환설을 주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 피 본 사람들 있잖아. 연금술사들. 중세 연금술사들도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은 보일과 라부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원소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보일과 라부아제에 의해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있던 입자들을 원소라고 불러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원소는 물질의 기본 성분입니다. 그죠? 근데 원소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후에 돌턴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원자 누가 주장했다고? 돌턴. 근데 돌턴이 원자를 주장했던, 원자라고 하는 입자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됐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논란이었던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 법칙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같은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돌턴이 원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포인트로 뒀던 것은 결과적으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이면서 그 입자 자체에 질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알겠습니까? 질량. 그러면서 어떤 질량을 가진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다. 이것을 통해 원자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때 원자의 개념에서는요, 성질은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지? 근데 분자는 누가 주장했지? 내가 너네들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분자는 알아야지. 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짭짭짭. 원자는 알고 있었는데. 에이, 너네 솔직히 말해서 이 교재에는요, 돌턴보다 이 사람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아보가드로. 아보가드로가 분자의 개념을 주장을 하죠. 물질의 뭐를 가지는? 물질의 성질을 지니는 가장 작은 입자예요. 이게 분자입니다. 근데 원자랑 분자는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고 표현되지만 누가 더 작아요? 원자가 더 작죠.
물론 원자 하나가 분자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자 2개 이상 결합하니까.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더 작은 건 원자지만 원자는 성질이 없고요. 분자부터 뭘 가진다? 성질을 가진다. 이때 아보가드로가 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는요. 당시에 이제 원자설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기본 개념으로 법칙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 같은 이런 반응들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가 쪼개지는 모순 같은 게 발견이 되죠. 그래서 새로운 입자를 제안을 한 거였고, 결과적으로 이 아보가드로가 분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는 바로 그 입자, 분자 자체의 부피였습니다. 부피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얘네들 뭐까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성질까지 가지고 있다. 요 개념이었어요. 분자가. 라니? 그런데 앞서 원소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등장을 했겠죠.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후에 돌턴의 원자설 등장하고 이후에 아보가드로의 분자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원소의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원소랑 원자를 자꾸 헷갈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소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물질의 기본 성분이면서 이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원자의 개념과 분자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게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산소 분자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죠. 산소 원자는 산소의 성질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 원소는 성질을 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뭐 원소, 원자, 분자 다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이제 원소, 원자 이런 걸로 많이 물어보죠. 그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몇 쪽이 있더라? 10쪽이었나? 페이지 10쪽에는 이온까지 있네요. 그죠? 근데 이온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후에도 많이 다룰 내용이고요. 그지? 원소들이 이온으로 바뀌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화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으로 바뀌고요.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으로 바뀐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원소의 개념을 쓰고 있고 특히 주기율표 같은 데서 그런 원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소 기호를 쓴다는 것. 그지? 이때 원소 기호 당연히 다 외우겠죠? 그지? 그러면서 원소 기호 이렇게 쭉 적어 나갈 때 왼쪽 아랫부분에는 각각 뭘 적어준다? 원자 번호. 그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뭐 의미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죠? 그리고 왼쪽 상단부에다가는 각각 뭘 적어줍니까? 질량수를 적어주죠. 뭐 1을 적는다든지 뭐 4를 적는다든지. 그제? 이때 질량수는 뭘 의미한다? 그렇죠. 질량수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 원소 또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죠. 그랬을 때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하는 거. 그죠?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페이지 10쪽까지는 뭐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11쪽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자, 이제는 화학식량과 몰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첫 번째 화학의 언어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앞서까지 다뤘었던 내용들은 어찌 보면 정말 기본 베이스예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처음 이 부분을 배웠을 때 아마 1단원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화학식량과 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화학식량에 대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화학식량은 각각의 그 원소들의 상대적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원소의 상대적 질량. 그래서 그 종류들이 예를 들어 원자의 상대적 질량, 원소라고 하지 말고 입자라고 해볼까요? 입자의 상대적 질량. 화학에서 쓰는 수많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입자들, 예를 들어 원자가 있으면은 그 원자의 상대적 질량, 원자량이라고 표현하죠. 분자라면은 분자량이 될 거고요. 이온이라면은 이온식량,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표현을 해버리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원자량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원자량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므로 단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뭐? 기준이 원자 번호 6번 질량수 12짜리 탄소죠. 근데 얘를 얼마로 잡았다? 12.00으로 잡았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원자량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 상대적 질량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졌었어요. 수소를 잡기도 했었고 산소를 잡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탄소죠.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을 탄소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원소들의 원자량들을 보면은 수소가 얼마? 1. 그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탄소가 12가 나올 거고요. 예를 들어 산소 같은 경우에 얼마입니까? 16. 질소 같은 것도 있겠네요. 질소 같은 거는 14. 뭐 이 정도가 될 거고요. 혹시 나트륨 알고 있습니까? 나트륨? 23 정도 나와요. 알겠니?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35.5 나오죠. 맞죠? 이런 식의 각각의 원자량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자량을 정한 게 우리 중간에 나와 있는 사이언스 디저트의 원자량의 의미를 보시면은 각각 양팔저울 위에다가 원소들을 올려놓고 얘네들이 평형이 되기 위해서 몇 개씩 올려줘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로 가지고 원자량을 잡았다라는 거죠. 맞지?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벌써부터 입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또 다른 걸 하나 배웠었거든요. 뭐? 질량수라고 하는 걸 배웠었죠. 맞죠? 앞서 우리가 원소 기호할 때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왼쪽 하단부에 숫자 1을 적어서 원자 번호를 표현해주고 그 위쪽에 질량수를 적어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소의 질량수는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 이런 식의 각각 질량수가 서로 다르지만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요 위에 적혀있는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원소들의 실제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건 맞잖아요. 어차피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들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 때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한 1과 1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전자의 질량 무시해버리고 양성자 몇 개, 중성자 몇 개 있는지만 알면은 그 상대적 질량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질량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대적 질량의 원자량을 만들게 됐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기준을 12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탄소 12라고 잡은 상태에서 수소의 원자량을 계산을 해버린다면은 이때 1자리는 얘보다 12분의 1만큼 작을 테니까 1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얘는 6분의 1 작으니까 2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4분의 1만큼 작으니까 4라고 볼 수가 있는 걸 거 아니야. 그죠?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질량수 자체가 결과적으로 그 입자 또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동위원소라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값들이 계속해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원소들의 질량수와 그리고 그 원소들의 존재 비율까지 감안해서 만든 그런 평균 원자량을 우리가 그냥 원자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사이언스 디저트 바로 밑에 평균 원자량에 대한 내용 나와 있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역시 사이언스 디저트 평균 원자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요 탄소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동위원소가 존재를 하죠. 거기에 보시면 이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 파악하기 위해서 원자량이 12인 탄소와 13짜리인 탄소가 각각 98.89% 그리고 1.11%가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탄소조차도 12짜리랑 13짜리가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원자량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겠죠. 그런데 얘가 얼마? 98.9%. 그 다음에 얘가 1.1% 정도가 있는 거지. 맞지? 그런데 이런 식의 각각 질량수에다가 그 존재 비율까지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평균 원자량을 계산을 해보면은 100분의 12짜리가 98.9%, 13짜리가 1.1% 이렇게 계산했을 때 약 얼마가 나와요? 12.01 정도가 나오죠. 그렇다면 수소의 평균 원자량은 12.01입니다. 근데 일단 01 무시하고 얼마라고 쓰자? 12라고 적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꾸 학생들이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질량수라고 하는 개념과 원자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헷갈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질량수랑 원자량은 완전 다른 거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죠.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이 12라는 거, 우연입니다. 그죠? 질량수 1짜리 수소가 원자량 1이다? 우연이에요. 그죠? 산소 16짜리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산소가 16이다. 14짜리를 가지고 있는 질소가 14다. 다 우연이죠. 그죠? 이렇게 우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각각의 여러 개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동위 원소들과 존재 비율까지 감안했을 때 수소는 1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산소는 16짜리가 대부분, 질소는 14짜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질량수랑 원자량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염소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35짜리랑 37짜리. 맞지? 근데 예를 들어 35짜리가 대부분이라면 원자량은 35가, 37짜리가 대부분이라면 원자량은 거의 37 근처가 나와야 될 텐데 이 35짜리가 몇 퍼센트? 75%. 그 다음에 37짜리가 25% 정도를 나타내죠. 따라서 평균 원자량 100분의 35 곱하기 75 플러스 37 곱하기 25 이랬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35.5가 나왔다는 거죠. 맞지? 이래서 지금 현재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5.5를 쓰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요, 원래 이게 정확한 비율은 아니죠. 그지? 정확한 비율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35.5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 정도 비율이 나타날 때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75대 25라는 것은 존재 비율이 3대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 수치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존재 비율이 3대 1로 나오면은요, 평균 원자량은 항상 0.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은 염소라고 원자를 안 보여줘요. 원자 종류를 안 보여주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원자가 아닌 다른 원자들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원자들이 꼭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질량수가 두 가지가 나올 때 그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가 딱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해 봤을 때 뒤에 0.5가 붙어버린다면요, 두말할 거 없이 무조건 존재 비율은 몇 대 몇이다?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량이 82짜리랑 84짜리가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82.5가 나왔다? 존재 비율 3대 1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존재 비율입니다. 어느 한쪽이 대부분이라면 그냥 그 질량수 그대로 원자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원자량 정리하고 나면은 나머지 분자량이랄지 아니면 실험식량 같은 것들 다 정리되죠. 실험식량이야 뒤에 가서 이 화학식에 대한 내용 설명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분자량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셨을 것 같아요. 분자량은 결과적으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량의 총합이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자자자자자 원자량의 총합일 때 예를 들어서 H2O 이렇게 나온다면은 얘는 1짜리가 2개 있고 16짜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8이겠구나.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12짜리가 1개가 있고 16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44가 나오겠구나. 정리되죠?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 O6가 나오면은 12짜리가 6개, 1짜리가 12개, 16짜리가 6개 있으니까 더해보면 180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분자량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보다 보면은요, 분자량을 물어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저 원자들이 예를 들어 이원자 분자를 만들 때 각각 만들어질 수 있는 분자량이 얼마씩이냐, 그죠? 그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죠.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염소입니다. 염소. 우리 아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존재 비율이 3대 1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0.5가 나와버립니다. 평균 원자량이. 맞지? 그랬을 때 저 염소의 존재를 안 알려주고요, 그냥 쟤네들이 이원자 분자를 만들어, 이렇게 그냥 문제가 나와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만들 수 있는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 몇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 막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35랑 37 저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35 플러스 35, 그죠? 그 다음에 35 플러스 37, 그 다음에 37 플러스 37,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건 얼마? 70. 얘는 얼마? 72. 얘는 얼마? 7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올 수 있는 분자량의 종류는 하고 물어보면은 70, 72, 74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각각 70, 72, 74가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율이 얼마냐고 또 물어봐 버리거든요. 아니, 비율이 얼마일까?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문제를 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이 분명히 수능하고 내신이 다르다 그랬죠. 특히 수능은 너무나 재밌는 거는 문제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량이 얼마씩이 있지, 몇 종류가 있지, 가장 가벼운 분자량이 얼마지, 가장 무거운 분자량이 얼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고요. 아니면 얘네들의 존재 비율,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자가 70짜리가 있고 72짜리가 있고 74짜리가 있잖아요. 맞지?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랑 37이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35.5 나왔다? 그럼 존재 비율 3대 1이구나. 그럼 염소 원자가 4개가 있을 때 그 중에 3개는 35짜리고 하나는 37짜리인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전체 4개 중에 3개씩이 2개씩 결합하는 거지. 그럼 비율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죠.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6분의 9 나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확률 중에 16분의 9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요?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야? 16분의 3. 그래, 16분의 3이네. 그럼 요 경우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그럼 얼마? 16분의 1이구나. 그렇다면은 비율은 9대 3대 1이 나오는 거라. 맞아? 뭐 좀 이상하지 않냐? 왜냐면은 어차피 쟤네들로 만든다면 다 더하면 16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3밖에 안 나오지?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걸까? 바로 요것 때문이야. 왜 그런 줄 알아? 35랑 37이 결합하지? 맞지? 그러면 35, 즉 4분의 3짜리랑 37, 4분의 1짜리가 결합하는 비율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어. 바꿀 수가 있지. 37과 35가 결합하는 비율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몇 배? 2배. 따라서 비율이 얼마? 9. 얘는 6. 그 다음에 얘는 1밖에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그래프가 정해져서 나와 버립니다. 알겠나요? 정해져서 나와요. 왜 그런지 알겠어? 응? 그래서 봐봐요. 아까 예를 들어 어떤 존재 비율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 원자량이 0.5가 붙어버리고 둘의 원자량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면은 무조건 존재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바로 잡으면 돼. 알았어? 그런 다음에 이걸로도 물어봐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로도. 알았니? 그랬을 때 분자량이 3종류가 나와? 그렇다면은 동위원소가 존재할 때 분자량이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동위원소의 개수는 2개예요. 맞지? 동위원소가 2종류가 있어야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3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만일 동위원소가 3개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이렇게밖에 안 되지. 6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동위원소의 종류가 몇 개구나? 2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그런데 동위원소가 2개인데 결과적으로 70, 70, 그리고 74 이렇게 2종류가 가장 작고 가장 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반 나눈 게 가장 작은 거, 얘 반 나눈 게 가장 큰 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그럼 35랑 37짜리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존재 비율은 9대 6대 1이 나왔으니까 3대 1이구나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능은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에 정해져 있는 틀을 빠르게 잡아내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신이랑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런 문제 그래프 나와도 절대 쫄지 마세요. 간단한 거잖아요.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과 분자량이 가장 큰 거의 딱 절반만큼이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원자량들일 거라는 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원자량이라기보다는 질량수의 개념이 맞기는 맞겠지만 그냥 저런 것들을 각각 염소의 원자량, 요 염소의 원자량 이렇게 표현해버리면은 35랑 37짜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9대 6대 1이구나.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16분의 9가 얘 혼자고 16분의 1이 얘 혼자고 그렇다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16분의 6인데 아마 그게 2배를 한 거겠구나. 이렇게 판단해버리면은 몇 대 몇 대 몇인지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일 그 값이 약간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개념 잘 잡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나요? 좋습니다.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저거 나오면 학생들 잘 틀려옵니다. 아예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런 내용을. 그래서 아예 손도 못 써보고 그냥 포기하고 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들어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페이지 12쪽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우리가 입자를 세는 단위인 몰이죠. 그지? 몰. 영어로는 뭐 MOLE까지죠. MOLE. 근데 우리는 줄여서 MOL까지만 적을 거고 그냥 한글로 몰. 됐습니까? 그때 몰은 입자를 세는 단위. 그랬을 때 그 입자는 화학에서 쓰는 모든 입자들을 다 셀 수 있는 단위죠. 그죠? 그래서 1몰 개수는 몇 개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정해져 있는 숫자죠. 그랬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분자 이야기할 때 아보가드로가 분자를 주장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아보가드로가 주장을 한 분자의 개념에서요. 아보가드로는 모든 기체들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었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정해져 있는 숫자, 특히 앞서 우리가 탄소를 질량수를 12라고 잡았었죠.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잡았는데 그렇다면은 12g 속에는 도대체 탄소 원자가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 그 개수를 세어봤더니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봤었던 화학 식량은 모두 상대적 질량입니다. 따라서 12의 원자량을 쓰고 있는 탄소가 12g 속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다면 수소의 원자량이 1이었으니까 수소는 1g 속에 똑같은 개수만큼, 산소는 16이니까 당연히 16g 속에 똑같은 개수만큼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몰 개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고 저런 식의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한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우리 처음에 이제 몰 같은 거 배울 때 되게 많이 헷갈렸던 게 모든 입자들을 다 셀 수 있는 단위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자를 몰수로 세면서 몇 개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원소의 종류들 각각 물어보면서 뭐 예를 들어 물 분자 중에서 수소 원자의 개수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막 이러면서 몰수로 막 물어봐 버리고 그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예전에 그런 걸 고민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잘 정리만 해두시면은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뒷장으로 넘어가셔서 페이지 13쪽 보시면은 중간부터 몰과 질량 나와 있죠. 우리가 1몰의 질량을 몰질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몰질량은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에서 벌써 이미 다 나왔죠. 탄소의 원자량이 12라서 12g 속에 탄소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그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이라 그랬습니다. 그 개수를 뭐라 불렀어요?
1몰이죠. 그죠? 그러니까 1몰의 질량, 다른 말로 몰 질량은 그 입자가 6.02 곱하기 10이 10의 23승계만큼 있을 때 존재하는 질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입자 또는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이면 되는 것? g을 붙이면 되는 거죠. 원자량에다가 g을 붙이든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든 아니면 뭐 이온식량이랄지 실험식량에다가 다 g을 붙여버리면 그것은 모두 다 1몰 질량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 맞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식을 볼 수가 있네요. 거기에 보시면 몰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몰수, 우리가 이게 몰수라고 하는 것도 세는 입자 단위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버라고 해서 n이라고 쓰거든요. 몰수 n은 각각의 물질, 원자를 쓰든 분자를 쓰든 각각 물질들 1몰 질량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화학식량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화학식량 단위는 그램 단위겠죠? 이게 각각 원자랄지 분자랄지 모두 다 1몰 질량일 것이고 그 질량으로 실제 질량을 나눠주시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몰수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몰수 n은 화학식량을 m이라고 적죠. m분의 실제 질량을 w. 그래서 화학식량 n은 m분의 w.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식을 또 다시 정리했을 때, 그지? 몰수 n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식량은 하고 정리하면은 몰수 n분의 질량 w. 만약 질량 w는 하고 물어본다면은 몰수 n에다가 화학식량 m을 곱하는 것. 이런 식으로도 계속해서 식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이것은 몰질량. 그럼 그 아래쪽에 몰과 기체의 부피, 이것은 1몰 부피에 해당하는 몰 부피를 보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몰 부피는 항상 only 기체만입니다. 그죠? 기체만. 이랬을 때 모든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으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정해진 온도와 압력에 1몰 입자만큼의 기체 분자들은 과연 부피를 얼마 가질까? 그건 거죠. 그지? 그랬을 때 그 조건, 온도와 압력 조건이 0도씨 1기압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무슨 상태? 표준 상태라고 부르죠. 이랬을 때 이런 표준 상태에서 1몰의 부피는 항상 정해져 있는 숫자 얼마? 22.4리터. 이것까지 정리를 했다면 그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몰수 계산하는 방법 나와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몰수를 몰 부피로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1몰 부피로 단위가 리터여야겠죠? 실제 부피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몰수 n은 1몰의 부피가 표준 상태에서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22.4리터 분의 실제 부피 V리터. 이렇게 해서 각각 몰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식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이 식 정리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뭐 여긴 다 끝났죠 뭐. 그지? 그런데 말이죠.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원에서 다뤘었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수능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함정을 팔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단위입니다. 그죠? 몰수에서는 항상 쓰는 모든 단위가 g이라는 것. 근데 저걸 바꾸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리그램 딱 나오면은 너무 눈에 딱 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안 걸릴 수 있는데 자꾸 학생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요거. 의외로 여기서 생각보다 잘 놓쳐갖고 옵니다. 왜 이상하게 미리그램이 나오면 g으로 잘 바꿔오는데 미리리터가 나오면 잘 안 바꾸더라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래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단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피 단위 리터가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모든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 같다면은 각각 1몰 부피가 22.4리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양적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양적 관계에서도 부피의 비를 비교를 해버리죠. 그지? 온도 압력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그 부피비를 비교를 하고 있을 때 그 각각의 모든 물질들이 다 똑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 있으면은 앞에 붙어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고 부피비를 확인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 안에 기체가 아닌 녀석을 꼭 하나씩 넣어놓는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몰 부피는 오로지 기체에서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상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낚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죠? 액체 상태든 기체 상태든 똑같이 H2O, 읽을 때는 물과 수증기, 그렇죠? 근데 보통 H2O 딱 적혀 있으면 그런 거 물인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잖아. 근데 꼭 옆에 L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액체, 그죠? G 적혀 있으면은 수증기, 그죠? 이럴 때는 몰 부피가 성립을 하지만 이때는 몰 부피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들로 이 몰 부피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넘어간 페이지 14쪽에 가장 위쪽에 사이언스 디저트에서 기체 분자량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부분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죠.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부피와 질량을 이용한 기체 분자량을 구해 볼 건데,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네요. 기체의 몰 부피는 22.4리터이고 그 속에는 1몰 질량, 즉 분자량에 g을 붙인 질량에 해당하는 기체가 있을 겁니다. 이를 이용해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공식 두 가지 중에서 분자량이 나와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저기서 어찌됐건 이걸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사용하겠다. 근데 거기에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0도씨 1기압.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기체 부피가 5.6리터인 기체가 몇 g이다? 4g이다. 이랬을 때 분자량이 얼마야?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일단 요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5.6리터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다? 몰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몰수 N은, 그죠? 22.4 분의 5.6, 따라서 4분의 1이니까 몇 몰? 0.25몰. 그죠? 그렇다면 분자량 M을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자량 M은 하고 정리가 되면은 저기 몰수가 얼마였어? 0.25몰. 그리고 질량은 몇 그램? 4g. 맞죠? 그럼 계산해 보면은 16의 분자량이 나온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그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고, 밑에도 비슷한 예로 그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요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그냥 적혀 있으니까 쓴 건데 무조건 기본부터 가세요. 요거랑 요거 두 가지만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꾸 학생들이 공식을 바꿔나가다 보면은요, 공식을 변환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물론 좀 쉽게 풀려버리는 문제들도 있는데 한 번 꼬이면은 어디서 꼬였는지를 잡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운 내용 아니고 굳이 꼭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도 없는 내용이니까 기본 법칙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그런 게 한번 꼬여버리면 더욱더 힘들어져 버려요. 어디서 도대체 잘못된 걸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요, 많은 문제들을 푸는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 실제로 우리가 풀어보는 몰 부피와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요, 예를 들어 거의 90% 이상이 표준 상태에서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기체 몰 부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그 상태는 표준 상태구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한두 문제, 한 세네 문제 정도가 나왔을 때 그 중에 한 두 문제, 세 문제는 그냥 표준 상태로 문제를 내버리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죠? 바꿨을 때 이거 놓쳐버리면 무조건 22.4 이렇게 해서 가버릴 수 있는 거잖아. 또 웃기는 거는 22.4로 계산해서 풀어도 답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가끔 문제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이 상태를 0도씨 1기압이 아닌 뭐 예를 들어 20도씨 1기압 상태의 실험실에서 실험을 진행한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1몰 부피가 얼마인지 계산하지는 않는 거죠. 꼭 뒤에 보면은 그 20도씨 1기압 상태에서의 1몰 부피는 얼마다라는 게 딱 적혀 있습니다. 안 본다니까 애들이 그걸 자꾸. 가로쳐져 있으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또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겠구나 하고 쓱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많은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수능 문제 20문제를 30분 동안에 풀어야 되죠. 시간으로 본다면 정말 1분 한 10초 내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한 문제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한데 사실 문제 딱 보면은 그냥 휙 던져주는 문제도 있죠. 딱 읽자마자 바로 답 나오는 것들. 보통 한 10초 내지에서 문제가 풀리는 것들. 그런 것들 빨리빨리 풀어서 시간 저장해 놓고 정립해 놓고 나중에 좀 시간 오래 걸려서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학생들이 너무 서둘러요. 빨리빨리 하고 검토해 봐야지. 검토해 봤자 자기가 틀린 거 다 못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네 꼭 학교 내신 문제에서도 고치면 틀리지 않냐? 자기의 생각을 거스르기가 좀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틀린 거는 그냥 틀려도 자기가 풀었으니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왠지 모르게 의심되는 것들 괜히 끄적끄적대다가 틀려오는 거죠. 어차피 검토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면은 정말로 신중하게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으셔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를 똑바로 읽으셔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겠죠. 그죠? 첫 번째 단계일 거 아니야. 수능은 딱 한 번만 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그 문제 딱 풀면서 마지막으로 푸는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좀 읽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풀고 다음에 또 풀어야지 이게 아니잖아. 1년 뒤에 또 다시 풀 수는 없잖니.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낸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문제 신중하게 검토 따위는 없이 확실하게 짚고 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문제 대충대충 읽지 마세요. 조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실험 조건들. 그러면서 페이지 14쪽 아래쪽에서부터는 화합물의 조성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내신 때 특별히 이 부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외워두실 필요 있어요. 특히 불꽃 반응식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쭉 했었던 거죠. 불꽃 반응 실험 자체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원소의 확인 방법에 불꽃 반응이 예를 들어 실행이 됐을 때, 불꽃 반응을 했을 때 그 물질의 불꽃색을 가리켜주고 우리가 보고 원소 예측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 문제는 2점짜리 문제예요. 근데 2점짜리 문제에서 걸려갖고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스트론튬, 바륨, 구리 모두 다 몇 가지의 금속 원소들만 지금 불꽃색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들만 외우시면은 특별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리튬 붉은색, 나트륨 노란색, 칼륨 보라색, 스트론튬 붉은색, 바륨 황록색, 구리 청록색. 근데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선 스펙트럼이다.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여기 부분도 모두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페이지 15쪽까지 해서 계속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제일 밑쪽에 사이언스 디저트에 연료의 성분 원소 확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료의 성분 원소 확인 방법이 뭐 어떤 연료가 어떤 물질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험에서 석회수를 이용하면은 그 실험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하면은 물이 생성되고 있다. 그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왜 뿌옇게 흐려지죠? 반응을 하나 보죠. 그렇죠. 반응을 하니까 뿌옇게 흐려지겠죠.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은 두 가지의 반응이 모두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과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여러분들 석회수가 무슨 수용액이죠? 석회수가 무슨 수용액일까요? 석회수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입니다. 수산화칼슘 수용액.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여놓은 상태거든요. 수산화칼슘 물에 더럽게 안 녹아요. 알았어? 그런데 일단 녹으면은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면서 강한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게 석회수거든요. 근데 투명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면 이산화탄소는 석회수에 포함되어 있는 물과 반응을 해서 탄산을 만들어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과 염기가 만나는 거잖아. 중화 반응이에요. 그런데 중화 반응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생성되는 염, 그러니까 탄산에서 나온 탄산이온과 수산화칼슘에 있는 칼슘 이온이 만나서 탄산칼슘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탄산칼슘이 물에 녹지 않는 앙금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앙금이 순간적으로 확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우리 산과 염기, 중화 반응 뒤에 나오고요. 앙금 생성 반응도 나오잖아요.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 이렇습니다.
안 나오면 좋고 나오면은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그지? 자, 석회수는 CaOH2예요. 수산화칼슘. 알겠니?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나는 거거든. 얘가 지금 결과적으로 탄산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CaCO3가 만들어지고 두 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났을 때 뿌옇게 흐려지는 반응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고체암금이에요.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뭐 여기 부분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화학식의 결정 부분이네요. 자, 근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화학식의 결정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험식 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화학 반응식 적어보면서 양적 관계 따지는 부분, 그죠? 그 부분을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가능하다면은 뒤쪽에 나와 있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를 풀 건데요. 2점짜리 문제는 미리 여러분들이 좀 풀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점짜리 문제는 미리 풀어 두시고요. 특히 이제 수업 시간에는 시간상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제를 푼다면 3점짜리 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